스루프타임즈 2023년 5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이 스루프타임즈의 주요 테마가 되겠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부재로서 한국 무역적자 터널을 현재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병행해서 할 것은 2023년도 연결기준 영업 잠정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려 아연은 제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모델 기업으로 추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1조 8,149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0.1%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4%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9.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6%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액이 4조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90.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로는 2.6%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매출이 3조 2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용이 무려 37.9%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47.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로는 15.1%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엔데믹으로 해가지고 항공 여객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한 항공 운임이 항공료가 매우 상승을 했다고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업비용이 뭐가 그렇게 크게 증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기 공시가 나와 보면은 더 정확히 알게 되겠죠. 아무래도 항공료 뭐 이런 쪽에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여객이나 항공 운임 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상승한 거 아닌가. 많이 인상을 못 시켰다. 이렇게 일단은 예측을 해 봅니다. 대덕전자 매출액이 2,17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했고요. 영업비용 20.4% 적게 감소했다는 것은 반대로 매출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77.1%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거의 10% 하락을 했습니다. 한샘 매출액이 4,693억 원대로서 10.8%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6%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손실 157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257.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 5.3% 하락을 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매출액이 424억 원대로서 1.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11.8% 크게 증가해서 영업손실 19억 3,7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거의 10% 하락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작년에 택배 파업 때문에 좀 고통을 받았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조 8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7%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2.6% 감소했으니까 매출원가는 감소를 했다. 그래서 영업이익 30.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0.9% 상승을 했습니다. KCC 글라스 아마 자동차 유리 전문으로 생산하는 메이커 같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787억 원대로서 28.5%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38.1%.
그래서 영업이익이 52.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6.7% 하락을 했습니다. SKC 매출이 6,69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1.8%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 손실 217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6.8%나 떨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출액이 19조 1,429억 원대로서 17.7% 증가했고요. 영업비용 28.4% 증가했습니다. 크게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77.3% 떨어졌고 영업이익률은 8.2%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무려 영업 세전이익이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대인데 꽤 상당히 많이 추락을 한 거죠. HD현대 매출액이 15조 2,74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40.5% 증가해서 영업이익 33.7% 하락을 했고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3.6%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이 7조 한 4천억 원대로서 2.2%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9.2% 증가해서 영업이익 63.2%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6.2% 하락을 했습니다. 회사는 그 HD 현대를 통해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의 재공시를 했는데요. 2023년도 올해 1월 6일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환경부 오일뱅크의 1,509억 원 과징금에 대한 해명 공시를 재공시했다는 건데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 뉴스 편집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노동개혁 윤 대통령 국정과세 1순위 된 까닭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학창시절부터 노조를 약자로 여겨왔으며 기업으로부터 탄압받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특수부 검사로 재벌 비리를 많이 수사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더 강해졌었는데 최근에 이 서울대 1년 선배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생각 저변에 흐르는 기조는 약자 보호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했지만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그 소신대로 수사하라고 또 격려를 했었다. 그런데 왜 요즘에 그 노조 개혁이 1순위가 됐느냐 하면은 주로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금속노조죠. 2005년 기아차 취업비리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그때 추진을 한 모양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계속된 노조 채용 비리들이 좀 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꼭 뭐 기아차만이 아니겠지만은 다른 데서도 구직자 1원당 1억 원 수수 등 고소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뭐 도박도 한다는 것도 나와 있고 차관 이런 그 노조의 그 행태가 어떤 큰 이익 집단으로서 이 활동이 되고 있고 이 좌파 이념으로 뭉쳐져 있는 하면서도 지들 입속을 챙기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생겨난 노조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현업에 있을 때 그 부두 항원 노조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두 항원 노조가 더 이 취업 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더 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일제 때부터라도 이 부두 노동자들은 어떤 이 부두별로 지역별로
가업 승계 형태로 이게 그 인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선진대에서 그 부두 노동자로 일했으면은 그게 이제 그 지역의 그 해안가에서 가업 형태로서 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성격은 항운 노조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부 그 외부 외지에서 취직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고 뭐 그 자리가 부친이 돌아가셔야 그 아들한테 또 친척한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그 노조 근무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부두 저기 그 감독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 연준 금리 0.25% 포인트 인상 동결 신호 줬지만 해가지고 현재 5.25%까지 올랐는데 16년 내 최고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인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것을 보면은 한미 격차 사상 최대치로 시장 변동성 경고. 코리아 타임즈 김은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현재 15.4원이 내린 1322.8원의 거래를 마쳤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자본시장연구원 그 선임 연구위원회 그 의견을 그 게시를 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유출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고요. 금리가 미국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좀 끌리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말까지 우리가 그 3.5%죠.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그 얘기했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추경호 경제 그 부총리시고 여기 한국은행장이시죠. 네, 두 분이 요즘에 그 같이 많이 그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에 경종을 울린 찰리 멍거 99서나 됐네요. 억만장자인데 지금 현재 2008년처럼 미국 경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2008년 금융위기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불량 대출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똑같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15년 전과는 다르게 상업용 부동산이다. 주택 그 부분이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들도 지금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 배려가 굉장한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한미 간 야바 갈린다. 이 야바라는 말이 AI도 번역을 하기에 껄쩍지근한 단어 모양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툭하면 야바, 야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야바위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아닌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심하다, 너무하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심하게 엇갈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한미일 공조가 작용하는가 하면 기대할 수 없다. 좀 이렇게 좀 비판적인 견해를 뭐 하세가와 유키히로라는 사람이 이 기고를 했는데 한국의 본질은 친미 미중이다. 요게 그 혼미할 때 이 미자 같아요. 요런 한자는 제가 좀 혼미하다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안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 이 핵 확산 이 조약 금지 조약 준수를 다시 서명한 반면에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의 기항을 약속했고 또 확장 억제 논의를 하는 NCG 그룹을 설치를 합의했다.
그래서 미중 한국의 큰 배려다. 미중이라는 정책은 그게 뭐냐 그러면 일본인 시각에서는 한국이 걱정하는 것은 북핵이며 중국과는 싸우고 싶지 않다. 라는 한마디로 친미 미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 하원 의장 했던 여성 누구죠? 잃어버렸는데 대만 방문 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름 휴가를 이유로 해서 전화 상담으로 그냥 끝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는 중국을 화나게 하기 싫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만 문제도 강하게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반대한다. 인위적인 무력 사용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 분명히 선을 긋고 또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이 민간인 학살을 한다 그러면은 고려해 볼 문제다. 이런 아주 확실한 선을 긋죠. 미국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의견들을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의 지명을 피한 것은 한국에 대한 배려에 불과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했지 중국이라는 표현을 안 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뭐 국영 그런 언론 매체들은 되게 공격을 하고 있죠. 한미 간의 확대 억제는 한반도의 다른 핵 위기를 일으킨다. 29일에 또 이런 또 비판의 톤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쪽의 공격에 직면할 거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 우리나라의 한겨레 신문을 그쪽에서는 이제 완전 좌파라고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변도에서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걸 비판한다. 아니 뭐 그렇게 설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중국에서란 얘기냐? 그럼 한겨레 애들은 그러면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축하 기시다 정권 했는데 1월 11일에 미일 안전보장협의회가 2+2 회담이 있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도 핵 문제는 싹 뺐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작년 2월 방송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었다. 이거하고 아베 사망하고는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통일교를 빌미로 해서 나오지만은 사실은 일본이 핵 얘기만 꺼냈다 그러면 그 정치가는 생명이 좀 보장할 수 없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험악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이 발빠르고 핵공유를 위한 발판을 만든 형태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의 히로시마 서밋, G7이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이 터졌던 히로시마에서 열리게 되는데 한국의 진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 기고가는 얘기했었는데 자기 예언대로 됐다 이게요. 미국은 기시다 정부의 친미 미중을 의심하고 있다. 미국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부터 너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 아니겠지? 마찬가지지?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윤 대통령하고 다르지. 괜히 확실히 우리 편에 서 있는 건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갔네요.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일본 쪽 입장에서 또 일본 정치가를 보는 그런 시각을 또 표현해 본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협력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한국 윤씨 코리아 타임즈 이현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 총회가 인천 그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대는데 그런 게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일본의 그 전임 이게 총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현 일본은행 총재인 것 같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총재고 우리 부총리고 이쪽이 중국인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상개국 한미일 아니야 한일중 한중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중국을 그래도 가운데다가 넣어주죠. 보통 부를 때. 한일중 하면은 발음이 좀 한중일.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은 뭐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붙여놓은 걸 보면은 좀 그게 이제 이게 좀 달라졌죠. 한일중입니다. 한일중. 요거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인천 송도에서 열렸으니까 요렇게 국기를 붙였다면은 저는 지금부터 그 한일중 삼국을 얘기할 때 요 순서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불러줘야 일본 애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한국 ADB 회의를 통해 수출기업 기회 확대를 모색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역 적자 폭을 좀 줄여보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ADB 서울 기후기술 허브도 설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권에서 기술 허브 뭐 이런 게 ESG 이런 거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뭐 부총리만 웃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중국 여기 두 사람이 또 중국인 거 대표 같은데 이쪽이 일본이고 일단은 이렇게 키가 크고 봐야 돼요. 네, 일단 크기가 이게 보기가 좋잖아요. 일단 크가 제가 키가 작아서 맨날 좀 그렇습니다만은 NG 엔솔 IRA 변수 넣고 니켈 1위 인리 사업에 속도를 낸다. 요거 뭐 우리나라가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중국 화유 코발트까지 컨소시엄을 해서 인도네시아 그 안탐에 그 배터리 투자 뭐 논바인딩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데 논바인딩이라는 게 구속력이 없는 기본 혈압으로서 밸류체인 단계마다 세부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을 끼냐 마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도네시아 자체가 미국하고의 FTA를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것도 IR법의 혜택을 좀 보게 되는 방향으로 지금 그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추진한다.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이제 이 광석 이런 거나 팔던 데에서 또 부가가치가 높게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재련소를 짓는다. 이런 얘기죠. 한국의 그 재련소들도 솔직히 그 남한의 지하자원이 남아 있을 때 처음에 일부 그 광석을 캐가지고 납광석하고 아연광석하고 경북 그 봉화 쪽에 있습니다. 광석을 팔다가 일본 기술을 들여다가 아주 조그맣게 그 재련소를 처음 시작했죠. 남한 쪽에서는. 그리고 또 장항재련소, 납재련소는 거기서도 제가 그 납을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이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북한의 그 재련소들이 한 100군데 있다 그래요. 그 북한 지하자원이 많아가지고 일제 때 그렇게 져서 그 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그 북한이 공업이 발전했었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민 급증 속에 남부 국경에 1,500명의 병력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엔데믹이 오면서 멕시코를 경유해가지고 남미까지 남미 사람들까지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미국의 자꾸 국경을 넘어서 이민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 행정 안전을 위해서 이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군부대까지 파견하는 그런 이 뉴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 어디서 줬어야 한번 한 것 같은데 현재 그 비백인계 출산율이
50%가 넘어버렸다. 그리고 향후 이제 인구 구조도 크게 바뀔 것 같다. 그렇지만은 백인이 소수가 된다 그래도 현재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 주도 세력은 백인계겠죠. 그거는 안 뺏길 것 같지만 인구가 비백인계들이 50% 이상이 넘어버리면은 어떤 학자는 미국 내 내전의 그 내전 옛날처럼 남북 전쟁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미국 민족주의 같은 백인계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만 의외로 또 흑인들도 좋아라 하는 거 트럼프한테 대해서는 여론이 좋다 하는 얘기도 좀 들렸었거든요.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한국 글로벌 리스크 고조에 따른 경제대화 재개 기하라 레이카와 이지훈 그 통신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것이 그 인천 이 ADB 그 금융 회의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한국과 일본이 이 경제 대화를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거로 그렇게 이제 예상되는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역과 국제사회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입니다라고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이 추경호 장관과의 회의에서 말했다. 그래서 아세안 회의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 3이면은 이제 한일중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한일중으로 이제 자꾸 입에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 지도자들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충격을 발생했을 때 이번과 같은 팬데믹 때 회원들이 신속하게 자금에 접할 수 있는 금융시설을 만들기도 합의를 했다. 솔직히 그 개인적으로도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문정권 때 이 팬데믹 영향으로 뭐 보조를 조금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받아 먹었던 어떤 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맛을 들이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란 게 거지근성이라는 게 뭐 복지가 좋다고 얘기들은 하지만은 글쎄요, 저는 그 보편복지가 다 좋다고 얘기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미국 같은 그 선택적 복지가 물론 좀 뭐 그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저는 그 보편복지하고 그 선택적 복지하고 좀 이렇게 그 비율이 잘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레피더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라피다스라고 발음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번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가에 2조 엔 지원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반도체 굴기에 일본이 이제 이 국가적인 이 정도면 이제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관 그 반도체에서 뒤졌기 때문에 자관 일본이 국가가 만들어지는 운영하는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주식회사 형태지만은 일본 정부가 2,600억을 추가로 파고들 라피다스가 일본 경제 성장의 열쇠를 쥐었다라고 현대 비즈니스 때는 이렇게 또 물음표를 좀 붙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 자기네 나라가 걱정하는 건 미세화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것이 걱정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TMC 등은 설비 투자 계획을 견제하고 있다. 불경기지만은 이렇게 되고 이 2나노미터라는 게 나노는 10억분의 1인데 생산 라인을 재빨리 확립하면서 중장기 성장에 연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TSMC에 투자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의 성장의 열쇠를 쥐게 되는 것이 라피다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점도 있다. 그 하나는 인재 부족이다. 일본의 인재 부족이다. 결국 그런 반도체를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그 인재들을 모셔와야 되고 또 이 말하자면 학교에서도 그런 반도체 학과 뭐 이런 거를 좀 더 그 강화해 가지고 인재 배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리고 구마모토 현이 현재 그 TSMC가 이제 그 공장을 짓고 있죠. 또 덴소이와 그 소니와 덴소, 덴소가 그 또 건설을 하고 있답니다. 저건 구마모토 현이 일본 반도체의 중요한 거점으로 구마모토라는 데가 보통 이제 뭐 조금 해가지고 우리말로 웅본이라 그러죠. 웅본. 그건 내가 항상 그 생각할 때마다 일본에 곰이 없는데 왜 웅본이라고 졌을까? 이런 게 이제 어, 좀, 음, 좀 궁금증이 가요. 어쨌든 옛날에 곰이 있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마모토 현의 그 상징도 그 곰돌이를 그 상징으로 하고 있죠. 자, 일본 기업의 조락이 지적된 지 오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저건 뭐 그렇게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현재 157위. 여기 또 야바라는 말 쓰고 있죠. 야바 일본. 이렇게 쓰고 있죠. 야바라는 말이 그냥 번역하기 그냥 그러면 그냥 일본 말로 야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제조업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제조업을 다시 어떻게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애를 쓰는 그런 이 저널리스트 이런 분들의 그 기고 내용이 또 나오고 있네요. 진화의 반대는 정말 퇴화냐? 교과서가 제대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지는 사고의 덫. 야하기 꾸니히코라는 분인 모양인데 전제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하기 시작해요. 논리 문제로. 진화의 반대는 퇴화가 아니다. 퇴화도 일종의 진화니까. 그래서 진화의 반대말은 정체와 정책 그리고 불변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게 또 불변 똑같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퇴화라고 가리키는 것이 잘못된 게, 이 진화가 이볼루션인가요? 이볼루션? 영어로 그거를 사실 진화라고 번역한 거는 일본이 그 외국말을 제일 먼저 그 중국보다도 진화라고 번역한 건 일본서부터인데 진화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습관적으로 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볼루션이라는 게 진화라는 게 절대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제가 얘기하는 대로 생존이 가능하도록 변모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전제 조건 때 어떤 친구로 생각하면 어떤 상태인가라는 이런 말들이 그 분석함으로써 이해하거나 기술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 자체가 독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슬프 분석을 하면서 어떤 이 가정을 세우는데 그래서 우리 과학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을 가정이라고 고쳐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그 입증을 해라.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해야 논리가 좀 더 잘 돌아간다. 요거는 그 사회 인문학적인 접근적인 사고 방식일 것 같고 전제 조건 운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이 자연과학식 이 가정, 과학적 논리로서 가정을 세우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 그 가정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는 이런 거. 그래서 최근에 저도 분석을 하면서 그 법정에서의 이 투명성 법정에서의 그 가정과 그 반증 또 입증 이런 용어들을 제가 좀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고쳐서 이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공간과 체험이라는 용어를 좀 써봤는데요. 이게 참 그 귀엽게 생긴 유명 유튜버라고 텍사스에 사는 올리버 쌤이라고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데 한국에 원어민 강사로 왔던 친구 같아요.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사는데 약간 혼혈이지만 한국색이 좀 더 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 있는 할머니하고 한국말로 한 25개월 뿐이 안 됐다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마가 외국에 살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일본 가서 사는데 엄마가 일본인이라 그러면은 애들이 한국말 배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남자는 돈을 벌러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말을 자꾸 쓰니까 한국말을 또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에, 미국에 살아도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배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건 이 공간과 체험이라는 그런 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통화하는 게 참 그 귀엽고 재미있더라고요. 어쨌든 또 미국인이지만은 그 올리버 쌤이라는 친구도 한국말을 워낙 잘하니까 또 자기 집안에서도 한국말을 많이 쓰고 영어도 쓰고 하니까 애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중 언어가 딱 머리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영어도 지금 어렵고 이러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려서는 그 무한 그 흡수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마트 연수점 그 언론 보도 매체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정영진 부회장 오프라인 미래는 공간 혁신이다. 매장 재단장 힘쓸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 이마트에 와서 체험을 해봐라. 고객 체험에 중점을 둔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스타 아니 어디죠? 아니 뭐 있는데 어, 이- 그 이마트 계열에서 만든 무슨 뭐 있죠?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병원에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 이런 것도 다들 요즘에 체험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해서 이것도 다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SK, CNC를 거치며 그룹 실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세인 사람이 SK, CNC 대표이사로 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SK CNC가 지주회사와 했다가 다시 SK CNC는 이 비상장 자회사가 되고 요즘은 뭐 SK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NC라는 게 사실은 삼성 SDS나 LG CNS 같이 과거의 그룹 전산실들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하면은 온라인상으로 모든 걸 통합해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니까 정보로의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전산회사가 지주회사가 된다는 게 조금 껄쩍지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속 법인으로 이때 이제 말하자면 다시 분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직에 있을 때 SK CNC하고 어, 뭐, 뭐, 뭐 억대 계약을 해가지고 이 설비 관리 이런 거를 계약 체결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SK CNC 사람들하고 좀 어울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 얘기도 좀 나오게 되네요. 매출 2,400억에서 8,400억. 삼성 DX 공식의 덕분 중소기업 반도체 부품업체 해성 DS라고 자관 삼성이 여러 중소기업을 기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결국은 이게 인력도 좀 줄이고 또 이 분량들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전산화, 자동화, 로봇화 뭐 이런 쪽이 이제 향후 제조업의 미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에서도 ES
예, ESG 앤드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라는 것까지 있는 모양이네요. 모든 기업들이 뭐 그 현대차라든지 또 어느 기업이라도 요즘은 ESG가 2023년도에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ESG가 약간 좀 지연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그게 강화가 될 거다. 또 그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SK 하이닉스 캐논 째의 그 반도체 노광 장치를 도입했다. 3D 낸드를 고도화한다. 이런 내용이라서 어, 결국 그 일본제를 시험하고 있다. 그 도입해가지고 그 한 군데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 네덜란드의 그 어디죠? 그 AST 뭐 뭔가 그렇죠.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거하고 연관해서 일반 드람 가격의 2, 3배 가격이 높은 HBM 반도체 불황의 돌파구가 될까? 삼성 SK가 속도전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은 이렇게 그저 비싼 일반 그 드램 가격보다 비싼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서 승부를 또 내려고 한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세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 정도, 재무성도 일본은행도 언론도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 숨겨진 사실, 불편한 진실, 뭐 이런 거겠죠. 결국 물가가 오르면서 결국 임금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그좀 강하게 얘기 나와 있는데 약세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GDP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러나 이제 특히 중소기업은 엔화 약세를 환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뭐냐면 수입 물가 비싸지고 약세가 되면은 뭐 물가도 오르고 어쩌고 저기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이 모든 자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제조 국가들은 앵화 아니 자기네 자국 가치의 그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것이 또 썩이나 좋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근데 일본 쪽에서는 잃어버린 30년에 하도 그 엔고 현상으로 저물가 속에서 헤매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의 어떤 말하자면 기고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세를 욕하는 것은 일본만 그렇다. 그리고 자연 중수에서는 공로가 안 되는 재무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지들이 가치를 느끼지 재무부 자체가 화폐 가치에 의한 뭐 어떤 그 GDP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건값이 오르지 않고 경제가 정체된 채가 훨씬 나쁜 것이다. 그래서 디플레이션도 너무 오래 가면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요거 그 재무부를 영업사원으로 비유를 한 말인데 영업사원이 매출을 올리는 것은 옳지만 국익을 해치는 정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좀 더 각인이 되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모두가 진실을 알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적극 재정의 모임이란 게 있다. 인상이 곧 악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2% 되면 임금은 3%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물가 상승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임금이 좀 올라야 되겠죠. 물가가 상승이 된다면. 근데 이제 한국은 아주 발빠르게 물건값 아니 그 인플레가 되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임금들을 팡팡 올려주는 한국입니다. 이게 틀리죠. 이게 틀립니다.
올려줄 건 올려주고 이익을 내보자. 근데 자관 이 앞서서 1분기 그 이 잠정 실적을 얘기하더라도 매출은 증가해도 인플레 때문에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률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5월 5일자 슬퍼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